따로 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멋지시고 대단하신 분을 모셔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상계백병원의 척추센터 장동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간 오래 걸리셨죠? 아니, 뭐 별로 차가 별로 안 밀려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선생님, 방송 끝나고 바로 퇴근이신가요? 비밀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그래도 오늘 방송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장동균 선생님 소개를 조금 여러분들께 드리자면요. 이제 상계백병원에 있는 척추센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생긴 척추센터라면서요. 네, 저희 병원이 이제 독립기관으로서 척추센터가 이제 97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척추센터라는 말이 좀 생소할 때였는데요. 네. 석세일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척추로 유명하신 분께서 저희 97년도에 척추센터를 세운 이후에 지난번에 여기 비욘디 라이브 나오신 김진혁 교수님, 네, 맞아요. 출연하셨어요. 또 저희 병원 이제 계셨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물려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 지금 10년째 네, 계시고 네. 계시다면서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 척추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전공의 할 때부터 이제 척추 이제 저희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이제 하기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아주 유명한 척추 전문가신데,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면서 또 많은 환자들이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보고 척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병원에 이제 척추에 관련한 질병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 선생님은 어떤 질환을 많이 보시고 계세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오늘 설명드릴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저희 상계백병 척추센터가 척추 변형으로 유명합니다. 척추 변형이요? 예, 척추가 휘어 있는 환자들. 그래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그다음에 선천성 척추측만증,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생기는 퇴행성 척추측만증, 이런 척추 변형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많은 이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 협착증, 측만증과 뭐 디스크, 일반 퇴행성 질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환을 보시고 계시네요, 선생님. 그리고 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선생님께서 또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주제로 출연해 주셨던 거예요? 갑자기 물으셔가지고 네. 제가 그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때도 일단은 그 척추 측만증과 이제 척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출연했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방송 출연도 많이 해주셨던데 유튜브 방송도 혹시 출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 저희 상계백병원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병원 내에서 찍은 녹화 방송으로 한 건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온 건 처음입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동강백 선생입니다. 동강백 선생이요? 건강백 선생. 건강백 선생. 저희 백병원이기 때문에 네, 백 선생이라고 해서. 건강백 선생. 그래서 검색해 주셔가지고 구독, 그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주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이제 네.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왜 이 질환으로 주제를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노화와 관련된 질환으로 60세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척추 질환으로 가장 많이 수술을 받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외래를 보면 대부분 많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외래를 많이 방문하시고, 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표적인 질환인 척추 협착증을 해서 또 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황금 신부님께서도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강연 끝나고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네. 제목을 이제 100세 시대 척추 질환의 주범, 척추 합작증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이 하면서 대부분의 70세 이상 많은 분들께서 이 척추 합작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척추관 합작증의 어떤 건지 그리고 분류와 원인, 증상과 진단, 치료에 대해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척추관 합작증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정상 척추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형을 두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준비성도 아주 철저하게 해주셨어요. 네, 우리 허리는 5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그 전반 척추 몸통이 조금만 더 높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앞쪽에 몸통이 있고 중간에 척추관이 있고 뒤쪽에 후방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척추관을 통해서 뇌에서 내려오는 척추 중심 신경과 거기서 나가는 신경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이게 척추뼈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 물렁뼈라고 하는 추간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그 사진은 정상 사람이 있어서 척추를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전면에서 찍은 사진으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척추 요추 허리는 1번 뼈부터 2번, 3번, 4번, 5번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어진 거 없이 또 일자로 똑바로 있는 게 정상적이고, 이것은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으로 1번 뼈부터 1번 허리뼈, 2번, 3번, 4번, 5번 그 아래쪽이 천추 1번 뼈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게 척추뼈고 뼈와 뼈 사이에 이 부분이 디스크가 놓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허리 옆에서 봤을 때 이런 C자 앞으로 전방으로 이렇게 C자 형태의 망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 사람의 CT를 본 것입니다. 이게 전면에서 본 것이고 옆에서 본 것이고 뒤에서 본 것입니다. 이 옆에서 보면 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구멍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이라는 구조물입니다. 이 정상 MRI 소견입니다. 이제 외래로 가시면 이제 본인이 MRI를 찍게 되면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게 MRI 설명해 드리는데 앞에 네모난 게 척추뼈고 그 사이에 하얀 부분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신경길이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신경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사이로 신경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까만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신경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면 사진입니다. 이 앞쪽에 까맣게 원판처럼 생긴 것이 우리가 말하는 추간판 디스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렇게 동그란 주머니가 있죠. 이 동그란 주머니가 신경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신경 주머니 안에 점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발이 신경 다발인데 이 두 쌍이 모여가지고 이 틈을 통해서 양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틈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지 여기 신경이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뒤에 이쪽 부분이 이제 척추 관절 부분이고 까만 띠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황색 인대입니다. 정상적으로 황색 인대 이렇게 얇은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될수록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 뒤에 있는 이 관절이 비후가 되면서 관이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통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비척추 질환, 이런 골반내 문제라든지
다른 내과적 질환 때문에 이런 연관통으로 인해서도 척추 허리 쪽에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척추 질환이 원인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면 그 허리가 아픈 척추 질환이 문제가 있으면 그 허리에 아픈 게 메인이 아니라 그 허리가 문제가 있음으로써 신경이 눌려서 엉치나 다리가 저린 것이 주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몸 전체가 아픈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척추가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목에서부터 그 허리까지 가장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목이 아픈 것도 있지만 손이 저리고 맞아요. 예, 등에서 신경이 눌리면 중추신경 부위이기 때문에 보행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눌리게 되면 이제 가지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이제 걷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이런 말씀드렸듯이 그 뒤쪽에 척추관이 있어서 내려오는 신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겠으며 그리고 운동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척추는 다음과 같이 추간판, 그다음에 관절, 뒤쪽에 골 구조물 그리고 근육과 인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통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합작증이 중요한 게 요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3에서 5%가 척추합작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에서 허리 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합작증이 무엇이냐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그 척추뼈 뒤쪽에 이 척추관이나 그리고 그 신경이 이제 여기서 나가는 신경근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에 추간공광이 좁아져서 이런 마미 우리가 이제 신경주머니나 그리고 신경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신경이 눌려서 이제 하지에 여러 가지 통증이나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 번만 네. 다시 이 모형에 대해서 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모형 보시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추뼈 뒤쪽에 큰 신경이 있는데 네. 여기 이 부분이 잠시만요. 네. 이쪽으로. 네. 네. 그래서 보입니다. 여기가 척추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눌리는 것도 중심성 척추 합작증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경이 하나씩 나가는데 요 나가는 입구까지 여기에서 눌리는 것도 척추관 합작증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뒤쪽에서 눌리는 경우를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신경이 나가는 이 바깥쪽 부분에서 이제 눌리는 부위를 이제 외측 척추관 합작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척추관 합작증은 뒤에서 눌리는 그러니까 중심성 척추 합작증과 네. 외측 척추관 합작증을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통틀어서 하는 게 이제 척추관 합작증이고 네. 이제 부위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 들어갈 예.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모형 사진과 좁아진 척추관 사진인데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 있는 것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 부분이 신경이 내려오는 척추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구멍이요? 예, 구멍. 네. 이 구멍을 통해서 큰 신경 줄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생각보다 빨갛게 생겼네요, 선생님. 네, 이게 이제 그 해부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네. 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후관절입니다. 위쪽 관절과 아래쪽 관절이 만나서 움직임이 있는 곳이고 여기 관절 앞에 이렇게 얇은 띠 같은 게 있는 게 노란 게 보여요. 예, 그렇죠. 네. 이게 한 2, 3mm 되는데 이것이 황색 인대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약간 그 노란색 비슷하게 돼 있다고 해서 황색 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옆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있는 환자의 좁아진 척추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완전 달라요. 정상 척추관 모습. 예, 구멍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척추관 합작증이랑 모든 원인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척추관이 좁아진 게 척추 합작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이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그러니까요. 자라서 누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 뼈 관절이 커지면서 비대해지고 말씀드린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안쪽 척추관 쪽으로 자라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관 안에 위치한 신경이 관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눌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 정상에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제 우리 척추는 이제 18세 성인이 되면서 누구나 조금씩 태행성 변화를 겪게 되겠습니다. 18세부터요? 네. 요즘 100세 시대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척추 협착증은 젊었을 때 조금 진행하면서 50대 이후 60대에 많이 환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노화와 관련되어서 사람에 따라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척추 협착증이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심부에서 눌려서 큰 신경이 눌리면 중심부 척추 협착증,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신경근이 나가면서 척추뼈의 바깥쪽에서 눌리면 외축부 척추 협착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태학적 분류로 이제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연골 무형성증 환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후천성 척추 협착증은 가장 많은 것이 퇴행성,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척추 협착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스크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혼합형 척추 협착증이 있고, 척추 전방 전이증, 이 척추가 이제 전방으로 밀려서 배열이 어긋난 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하는데,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좁아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을 해서 수술 때문에 이제 유착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생기는 이런 의인성 척추 협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대사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천성 중에서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퇴행성이 가장 큰 요인인가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서 퇴행성이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척추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퇴행성은 저희가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정신은 건강한데 몸이 좀 힘들어서. 네, 몸이 힘들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식을 잘 알고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천성 척추 협착증은 관이 좁아진, 선천적으로 좁아진 걸 말하고, 후천성 척추 협착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퇴행성 척추 협착증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치에서 눌렸냐에 따라서 중심부에 눌렸으면 중심성, 나간 입구나 그런 공간의 바깥쪽에서 눌렸을 때를 외측 척추 협착증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심성 척추 협착증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추간판, 그러니까 후관절, 관절이 비호되거나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거나 해서 이 척추관이, 이 정상적인 척추관이 아래 사진처럼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앞에서는 이렇게 앞에 사진 봤듯이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런 신경이 나온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흰 계란처럼 흰자 위에 이렇게 까만 신경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부에서 눌리게 되면 이 어느 게 신경이고 어느 게 하얀 부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진 추간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상이 정말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간판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뭐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비호되거나 아니면 뼈의 배열이 어긋나거나 디스크가 터지거나 해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 좁아진 게 그 다양하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관 단면적이 감소되고, 척추관 단면적이 감소되면서 그 신경이 같이 눌리기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척추관이 뭐 30% 좁아져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척추관이 약
50에서 75% 이상 좁아졌을 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안에 신경 주머니가 약 3분의 2 이상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세에 따른 우리가 신경에 가해진 압력을 보면, 우리가 누워 있을 때 가장 그 경막이라고 하는데, 신경 주머니를 그 가장 낮고, 이제 앉아 있을 경우 약 2배가 되고, 섰을 때 4배. 그리고 서면서 우리가 허리를 뒤로 이렇게 신전하는 경우, 뒤로 제끼는 경우 말하는 거죠. 그때가 네. 약 6배의 경막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서서 이제 허리가 신전하는 경우가 가장 그 압력을 많이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누워 있을 때는 편한데 네. 서 있었을 때 아프다 이렇게 그럼 말씀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죠. 서서 이렇게 뒤로 이제 신전하는 경우에 가장 증상이 유발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그 가장 중요한 3대 증상은, 첫 번째 요통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하지 방사통. 그래서 이제 방사통이라는 것은 다리 쪽으로, 엉치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경성 파행이라고, 파행이란 뜻은 쩔뚝거리면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눌려서 그러니까 이제 쩔뚝거리는 거죠. 아파서. 그래서 보행 시 이제 저리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통증은 엉치에서 시작해서 하지로 쭉 나가면서, 이제 이게 진행을 할수록 처음에 100m 걷던 사람이 뭐 50m, 뭐 30m, 10m 이렇게 보행 거리가 좀 짧아지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증은 말씀드린 대로 신경의 압박만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신경 압박받으면 염증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과 압박받으면서 이래서 발생하는 염증 물질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신경성 간헐적 파행이 어떤 거냐고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섰을 때 등을 이제 서는 자세에서 우리가 등을 뒤로 제끼게 되니까 이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숙이면 척추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덜 아파하시고, 그래서 환자분께서 걷다가 통증이 나타나니까 이제 덜 아프려고 이렇게 좀 쉬었다 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쉴 때 이제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니까 이제 척추관이 넓어지니까 통증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드니까 환자분께서 좀 걸어가시다가 쉬었다 가시고, 걸어가다가 쉬었다 가시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네, 불편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몸을 대시면 그것도 안 좋은 자세 아니에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숙이는 자세를 자꾸 취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이제 자꾸 꾸부정하게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숙이면 편하시니까 이렇게 구부정하게 걸으시는, 이제 지나가다가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 아마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이 되는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허리를 신전 시 허리를 뒤로 제끼면 이 척추관 쪽이 좀 눌려서 좁아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숙이게 됐을 때는 관이 다시 좀 넓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이 조금 편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유모차나 이런 분들 이제 길거리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시는 게 있는데, 통증이 심해서 숙여지는데 넘어지실까봐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것을 손수레 징후라고 이제 많이 지나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척추합병증의 이제 파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 걸어가면 이제 아파서 쉬었다 가는, 이런 유발하는 그 원인은 신경이 눌려서인 기계적 압박뿐만 아니라 혈류가 잘 안 통하는 허혈성 이론, 그리고 여기서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파행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파행이 발생하는 것을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성 파행이라고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신경이 눌린 게 아니라
혈류 공급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혈관성 파행이라 하는데, 이 혈관성 파행은 이제 근육에 가는 혈액 공급을 줄여주면 이제 통증이 경감되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66세 남자분께서 이제 다리가 저려서 입원하셨는데 MRI 찍으니까 이렇게 뭐 디스크도 있고 신경환도 좁아져 있고, 얼핏 봤을 때 척추합작증 전염적 증상인데 이분께서 가진 질환이 당뇨가 있고 저희가 이제 피부 이 혈액 순환이 안 돼, 발목에서 이 혈액 숙지가 잘 안 돼서 동맥 CT를 찍어 보니까 이 무릎까지는 잘 오는데 이 발 아래쪽에 이 노란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이제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척추 때문에 생긴 그런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신경성 때문인지 혈액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문진하고 해서 수술 전에 이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척추갑작증은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신경이 늘려서 조금씩 걸으면 다리가 저려오고, 뭐 이게 심하니까 앞으로 구부려서 쉬게 되고 다시 또 좋아지고 걷고,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간헐성 파행. 네. 그래서 이런 척추갑작증의 증상은 잘 걷던 분들이 갑자기 못 걷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개인적인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까지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동반되고 또 운동을 또 다리가 아파서 안 하시게 되면 또 더 근육이 또 약해지시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또 한 가정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네.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나열해 주신 증상들 중에서. 잘 걷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걷는데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이제 막 어떤 분들은 저리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뭐 고무 다리가 된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다리가 시리다고 하고. 시리다고도 네. 표현하세요. 네, 그래서 보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물론 하지 쪽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잘 걷던 분들이 통증 때문에 하지의 통증, 엉치나 다리 통증 때문에 잘 못 걷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증상이 얼마나 오래 좀 되어야 될까요? 한 달 아니면은? 가급적 빨리 병원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협착증의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의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을 때는 척추 전문가와 꼭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가장 엑스레이를 찍어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엑스레이입니다. 찍어서 이런 척추 배열이 문제가 있는지,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CT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CT는 우리가 이제 뼈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뼈의 위치를 잘 볼 수 있고, 여기 그림처럼 척추관이 좁아진 걸 원래 동그라야 되는데 좁아진 걸 옆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스크 주위에도 이런 고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뼈를 잘 볼 수 있는 CT를 찍어보고, 네. 그래도 무엇보다도 신경 주위에 신경 소지를 잘 볼 수 있는 것들이 MR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를 통해서 척추가 내려오는 신경 길이 잘 눌렸는지,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무조건 엑스레이, CT, MRI 모든 세 검사를 다 하나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내원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데 심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약물 치료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너무 심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마비 증상이 있거나 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명확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정의, 증상,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 저희 질문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그다음에 예, 이어서 진행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울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2005년 그리고 네. 15년에 각각 이제 경추 수술을 예, 예. 받으셨대요. 그래서 작년까지 흉요추 포함해서 다 괜찮다가 최근에 통증과 이상 감각이 느껴져가지고 척추 전체 MRI 촬영을 했더니 요추 신경 근병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주사 충격파도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증상을 호전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지 네. 질문 주셨어요.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요추 신경근증을 이제 병증을 진단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큰 포괄적 진단명이기 때문에 협착증일 수도 있고 디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넥신은 이제 단순히 혈행 개선을 위해서 이제 기넥신 아주 한 부분 약이기 때문에 네. 수술할 정도가 아니면 이제 약물 치료에 좀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엔세이드 같은 진통 소염제를 추가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넥신보다 조금 더 우리가 협착증에 쓰는 그 혈액순환 개선제를 추가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이제 통증이 경감됐을 때 운동 치료, 재활 치료 같이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희님께서는 이제 파킨슨을 앓고 있는 76세 환자입니다. 이제 파킨슨 병으로 근육에 변형이 와서 협착증이 더더욱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파킨슨 병, 여기 말씀하신 대로 파킨슨 병이 근육에 이제 부저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의사들도 파킨슨 병을 가지신 분들 경우에는 척추 수술보다는 가급적이면 비수술적 치료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급적이 시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많이 아프시면 무조건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신 게 척추가 협착증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파킨슨 때문에 그 근육의 문제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건지 먼저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MRI 검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한번 검사하셔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가 심한지 안 심한지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척추 MRI를 찍어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네.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울님께서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하늘님께서는 이제 협착 수술한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종아리랑 발가락 등이 쥐가 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제 수술하신 지 4개월 되었으면 이제 급성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수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협착증 때문에 오래 눌려서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하셨으면 그 신경이 또 회복되는데 일정 기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눌리는 부분이 달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아직 4개월밖에 안 됐으면 그 수술하신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약물을 바꿔보시든지 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수술 1년까지는 한번 경과 관찰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두콩님께서는 75세 어머니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수술하자고 했는데 마취가 안 돼서 못하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주사 의제하면서 지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네. 주사 부작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 수술 안 하고 혹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네,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뭐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 받거나 해서 지병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께서 이제 계속 주사를 맞다 보니까 쿠싱 증후군이라고 몸에 계속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다 보면 얼굴이 붓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무조건 이제 맞는 것보다는 일단은 약물 치료하고 이제 그 정확하게 정도에 따라서 이제 프롤로 주사보다는 일단은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그런 주사를 이제 자주 맞지는 않지만 그런 주사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가 있고 그 외에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일단 처음에 아프시니까 매우 아프실 때는 어느 정도 좀 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쉬면서 이제 근육 활동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고 염증도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침상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 이상의 너무 과도하게 쉬는 것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프실 때만 잠시 쉬는 거 좋고, 그리고 이제 몸을 비트거나 앞으로 숙이는 동작, 과도하게 허리를 쓴 동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벼운 보조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역시 아주 심한 경우 일주일 이내에 아플 때만 하는 것이 오히려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에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척추 협착증의 가장 기본이 된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넥시 말씀하셨는데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리마프로스트라고 척추 협착증에서 신경주의 혈류 개선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통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코데인 같은 거 급성요통도 쓸 수 있고, 네,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도 척추 협착증에 아주 심한 경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나 기저력이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잘 상담하신 이후에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약물 치료는 평생 드시는 약물이 아닌 거예요, 예, 선생님? 그렇죠. 대부분 약물 치료는 3개월 이내에서 하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약물 치료가 이제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닌데 약물 치료가 효과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 그렇지만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경 차단술이나 뭐 신경 성형술, 주사 치료 이름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사 치료를 이제 약물 치료 효과 없는 환자들은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사 치료는 6개월에 3회 이상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3회 예. 이상이요? 만약에 6개월에 3회 이상 해서 그 정도로 자주 맞아야 될 정도면 이게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효과가 없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수술을 고려해 볼 정도의 증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 주사 치료도 내성이 생길 수가 있나요? 이제 어떤 약을 썼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리식염수에 우리가 마취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 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성분, 이제 세 가지를 다 섞어 보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그냥 국소 마취제만 쓰는 분이 계신데 국소 마취제를 쓰는 경우에는 뭐 내성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맞으면 내성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쿠싱 증후군 요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입원하신 분 보면 얼굴이 부어 있고 그렇죠. 네. 빨갛게 피부가 종이짝처럼 얇아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사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주어진 그 횟수 이내에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보존적 치료랑 이제 수술적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증상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비가 생긴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네, 그렇죠. 대소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변 장애나 마비가 생긴 경우는 지체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만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척추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것보다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거나 엉치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MRI가 매우 심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이제 수술하지 않는 거죠. MRI도 심하고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고 그 해당 부위가 일치할 때 수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MRI가 심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증상은 없지만 네. 이게 더 진행돼서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는 지금 건강한데 네.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맞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들어서 수술 못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들으시면 나중에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을 택하느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수술부터 해서 뭐 극돌기에 넣어서 모션을 움직임을 보존하는 수술, 유압술까지 해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 감압술입니다. 감압술이란 것은 뒤에 이제 척추뼈의 후방 구조물의 그 뼈의 일부분을 제거해서 눌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단순 감압술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 부분이 이제 따서 신경이 이제 물론 앞에서 눌리거나 다 눌릴 수 있지만 뒤에 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르는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렇게 벽이 없어져서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고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뼈가 비호되거나 황색 인대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비호된 것을 제거하면 뒤에서 눌린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감압술을 이제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여기 보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이 뒤쪽 뼈가 자라거나 뼈 바로 안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기가 메인인 경우에는 뒤쪽 부분이 이 추궁판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제거해서 제거하면 당연히 그 추궁판의 안쪽에 붙어 있는 황색 인대도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눌리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경이 이제 많이 눌린 부분이 펴지는 것을 단순 감압술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나사를 박는다 이런 이제 박는 수술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 이제 감압술 및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유압술은 언제 하느냐? 단순히 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가 불안정할 때, 척추 그리고 척추에 변형이 있을 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이런 척추 변형이 있을 때, 그리고 재수술인 경우는 유착이 너무 심해서 충분하게 감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눌리는 것만 있으면 단순 감압술만 해도 되지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외측부에서 눌린 경우 이 척추관 바깥쪽에 신경근이 나오니 구멍 쪽에서 눌린 경우는 외측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심하게 눌린 경우는 유압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이 유압술을 이제 이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침대를 이제 몇 개 간단하게 좋아요. 선생님 보도록 시작하기 하겠습니다. 전에 그 단순 감압술하고 그러면 유압술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상태는 얼마나 호전되나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순 감압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 범위에 닿기 때문에 효과도 좀 빨리 나타나고 이제 또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뚜껑을 땄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나사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를 제거했기 때문에 불안정해져서 나중에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척추가 이제 그 질문이 뭐였죠? 그 상태가 얼마나 호전됐을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도 이제 신경이 다 눌리고 이제 너무 불안정하니까 나사못을 박는 것인데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때는 70% 정도 지금 아프신 정도의 목표는 70~80% 정도 좋아질 것이다. 저희가 이제 물론 더 좋아진 분도 계시고 그 눌린 협착증의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물론 조금 더 떨어진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목표는
7, 80% 70, 정도 80% 지금 현재 증상에 호전을 기대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걸으실 수 있어요? 수술 받고? 단순 광합술만 시행하면 그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고요. 그 다음날부터요? 네. 그다음에 나사못을 받거나 이렇게 큰 유압술을 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안정 취한 이후에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걷네요. 저는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아니 이제 뭐 더 빨리 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뭐 일반적으로 2, 3일 한 3일 정도 이후에 걸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측례를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면 75세 남자분이십니다. 15년 전부터 발생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30m만 걸어가시면 이제 다리가 저려서 쉬었다 가시고 하신 분인데요. 엑스레이 보시면 뭐 이렇게 뼈들이 좀 약간 퇴행성 변화가 많이 돼 있고 3, 4번 사이에 간격도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RI 보시면 뒤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내려온 신경길이 이렇게 까맣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면에서도 동그라에 대해 신경 주머니가 여기 거의 보이지 않죠? 네. 이런 경우에는 척추 협착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공 디스크를 넣고 뼈 이식을 하고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을 했습니다. 이 옆에서 수술 사진인데요. 이 여기 보이는 게 중심에서 내려오는 큰 신경 주머니가 있고 옆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경근, 네. 신경근이 되겠습니다. 눌리는 거 없이 잘 회복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광범위하게 광합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뼈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압술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자로 이제 49세 남자인데 젊으신 분이네요. 네, 자꾸 이제 오른쪽 발목이 이제 뒤로 제끼는 것이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한다고 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보면 이제 약간 휘어 있고 MRI 보니까 4번 뼈, 5번 뼈인데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뒤로 올라간 것이 보이시죠? 이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디스크인데 디스크 때문에 뒤에 있어야 될 신경 주머니가 3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사이즈가 아마 이번 주에 수술하신 분인데 뭐 거의 5cm, 5 곱하기 한 3cm의 디스크가 터진 것이 나온 이렇게 큰 사이즈가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환자분이 이제 통증뿐만 아니라 마비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저희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측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에 이제 제가 외래를 볼 때 네.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네,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것까지만 할까요? 선생님 아니면 다음 편에서 아예 또 해주시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좋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질문 조금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뒤에 조금만 밑에만 살짝 네. 내려주시면요, 피디님. 비님께서 프롤로 주사도 내성이 생기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프롤로 주사를 이제 자체가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환자분께서 자꾸 이제 정확한 진단이 없이 네. 주사를 자꾸 맞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자꾸 이제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통증이 좋아지면 본인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사나 물론 아프셔가지고 주사를 맞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밝히시고 적절한 치료를 해서 본인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카이로짱님께서는 이제 L5 전방 전이증으로 이제 하지방사통, 발등이 저리고 엉치가 많이 아픈데 네. 시술로도 해결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은 척추 배열이 어긋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환자가 전방 전이증인데 배열이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배열이 밀려났기 때문에 신경이 끼인 것이, 신경이 밀려서 아픈 것인데 궁극적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물론 초기에는 시술을 할 수 있지만 네.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척추 협착증보다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그 척추 협착증은 시술이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소울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훌륭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이제 아직 신경적인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은 30대 후반부터 척추 퇴행성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예방법이라든지 운동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부터 허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디스크 자체가 이제 혈액 공급이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아래 척추뼈의 종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연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금연을 하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실 때는 이제 허리 주위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코어 운동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유산소 운동, 조깅이나 이런 걷는 것은 기본이고 실내 하전거 없습니다. 실내 하전거를 꾸준히 하시면 우리가 페달을 돌리면 옆구리 근력이 강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이 없는 분들은 잇몸 일으키기를 하시면 척추 앞쪽인 복부 근력이 강화되고 등 신전 운동을 하셔서 허리 뒤쪽 근육을 또 강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과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수영도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케이님께서는 요추 2, 3번, 3, 4번, 4번 디스크가 있으시대요. 이제 네. 특히 이제 3, 4번 디스크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제 요추가 역시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허리는 이 앞으로 이렇게 C자가 되어 정상입니다. 네. 우리가 일자목이라 하듯이 이게 자세가 잘못되거나 계속 오랜 기간 잘못된 자세로 있으면 목도 일자가 되거나 거꾸로 C자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균형을 잡기 예, 위해서요. 그렇죠. 이분도 아마 이제 많이 이제 그 통증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게 안 아픈 방향으로 자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숙이면 편하시니까 이제 구부정하게 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은 나이가 드실수록 배 앞쪽 근육은 이제 배가 나오면서 이제 되는데 뒤쪽 근육이 누구나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근육이 마르니까 앞으로 자꾸 숙여지는데 허리를 펴는 신전 운동을 많이 해서 등 뒤쪽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진짜 많이 다 주셨는데 뒤에 다음 방송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선생님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키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병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시술을 받겠다, 무조건 수술을 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한 이후에 본인에 맞는 맞춤 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실 때 우리가 선입견으로 척추하면 어떡하지 가면 수술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원하셔가지고 늦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계백병원에 계신 척추센터에 계신 장동경 선생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못 다룬 내용 다음에도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